윤희숙 전 KDI 교수의 정치의 배신을 소개하는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좋은 사례입니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절박한 과제는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두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렇게 쌓인 노력을 다음 정권이 계승해서 더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지지 세력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개혁은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시도하는가 싶더니 노조가 반발하자 쏙 들어갔습니다. 민노총 눈치를 보느라 다른 개혁은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이런 개혁은 필요하지도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절실한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도 비겁하지만 그나마 추진한 정책 역시 한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제를 망칠 게 뻔한 정책들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재인과 심상정은 소득주도 성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경제학자 유승민 후보에게 경제성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임금을 대폭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들의 주장은 1950년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을 필두로 최근 차베스와 마두로에 이르기까지 남미 국가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시도할 때마다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일시적 경기 진작이나 심리적 부양이라면 모르되 임금을 억지로 올려 지속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경제의 상식입니다. 소득 창출 능력, 즉 생산력이 커져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대기업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임금을 대폭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망해 나가고 대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상식과 이론을 프로파간다로 뒤덮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골병이 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문제는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 것이라거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많이 남아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매우 후시대적인 경제관입니다. 여당 대선 주자는 기본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득주도나 수요주도나 결국은 생산성 증대 없이 재정, 즉 세금을 투입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세금주도 성장입니다. 둘은 같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1900년대 초반 조선산업의 맹주는 영국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중량 기준 전 세계 물량의 50%를 영국이 생산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미국이 부상했습니다. 1944년 세계 조선 물량의 90%를 미국이 감당했습니다. 이후 맹주짜리가 일본을 거쳐 50년 후인 1999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은 고도의 노동 집약 산업이라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그 추가 옮겨가는 추세이며 고급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살아남는 관건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노하우를 배운 일본에게서 우리가 배웠고 지금은 포스코로부터 중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생산력은 우리의 무려 15배입니다. 1970년대 합판, 가발, 신발로 산업화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잃은 것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품을 개발도상국에 넘겨주고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 철강,
조선으로 갈아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 상실은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를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려준 중화학 산업에서도 우리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산업고도화 과정처럼 축복이 될지 되돌릴 수 없는 쇠락이 될지는 얼마나 더 많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발굴해 기존 산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두 번의 도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서 서구학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사람 중심 성장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50%를 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도 복지나 의료 지원 같은 사회 지출 대신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마을마다 초등학교를 짓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도약은 IT 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 산업 지형이 변화할 때 그 흐름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IT 투자가 빌 게이츠와 손정희의 충고를 전격 수용한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정보 슈퍼하이웨이 정책이 미국에서 막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새로운 경제 질서의 출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종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치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의 출현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장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과 빅데이터, AI가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어느 누구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공유 사무실에서 노트북 한 대로 키워낸 회사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시대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음식, 수업, 학교 수업, 재택근무, 집합금지 등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생산 방식, 유통 방식, 생활 방식, 혼인과 장례 등 문화도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가 어떻게 혁신 기업으로 그리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조개혁입니다. 구조개혁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요체는 노동시장과 상품 그리고 서비스가 물 흐르듯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기술 기반에 투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과 혁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단기적인 고통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흡사, 연탄이 보급되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파는 거, 나무 장사가 일자리를 바꿔야 하는 것처럼 개혁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혁신은 다소간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포퓰리즘 세력은 생태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지지층조차 반대하더라도 이를 뚫고 균형 잡힌 소통으로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정치 세력만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포퓰리즘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